어, 저 오늘 일단 책 내용은 위에 5장이랑 다양성 내용은 거의 그 민상기님이랑 비슷하게 했는데 그 제가 이제 객체 지향은 클래스가 아니라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사실 이 책의 주요 캐치프레이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 클래스를 중심으로 이제 코드를 짜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로 코드를 한번 짜봤는데 이제 제가 그 클래스 내에서 이제 모든 기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내 이제 타입이 그 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계산기를 구상을 했을 때 이제 쉐이프라는 클래스 내에 있는 타입이라는 변수가 이제 그 도형의 종류를 알려주고 이제 생성자를 따로따로 넣는 느낌으로 이제 클래스 중심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클래스가 모양 클래스에 이제 내부 필드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계산기 클래스는 쉐이프 내에 있는 생성자를 확인을 해야지 여기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캡슐화가 파괴되고 만약 그 새로운 이제 도형을 새로 만들고 만약 삼각형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삼각형 생성자를 또 따로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스위치문에서도 이제 타입에 따라서 케이스를 따로 추가를 해줘야 돼서 이제 복잡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만약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중심으로 행동만 규약하는 느낌으로 이제 객체를 만들면은 넓이를 계산하는 계산기는 그냥 넓이를 계산해 달라라는 이제 메시지만 각 도형 클래스에 전송을 해주고 그리고 각 도형들이 이제 자기가 알아서 그냥 넓이를 자신의 도형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새로운 도형이 추가돼도 그냥 클래스 하나만 딱 추가하면은 계산기 클래스는 따로 추가를 안 해도 되니까 누구든지 쉐이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복잡도는 하락하고 응집도는 상승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일단 GPT랑 서로 대화를 하면서 코드를 짜서 이걸 살짝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책이랑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그 LSP 리스크오프 치안 연칙을 제가 위키피디아를 보면서 살짝 공부를 했는데 그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객체 S가 객체 T의 하위형이면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객체 T는 객체 S를 아무런 소송 없이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들 클래스는 이제 무조건 부모 클래스를 대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거기서 알려주셨던 이제 직사각형, 정사각형 문제가 이제 게터 세터 메서드를 가진 직사각형 클래스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 get set wise나 set height를 이제 직사각형 클래스에서 경유를 해주면은 무조건 입력한 높이와 넓이를 그대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거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서 만약 5랑 4를 넣었으면 무조건 20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근데 만약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아, 정사각형의 경우에 이제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을 대체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정사각형 클래스에서는 셋 리스- 그 넓, 높이랑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또 무조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5나 4를 입력하면은 20이 나오는 게 아니라 25나 16이 나와서 이제 LSP 원칙을 깨트리는데 만약 이렇게 하면 이제 LSP 원칙을 깨트리는 거고 만약 이 LSP 원칙을 가져가면서 그 코드를 짜고 싶으면 직사각형 정사각형 코드를 짜고 싶으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클래스를 따로 그냥 분리를 서로 시켜놓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냥 사각형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직사 클라이언트는 그냥 넓이를 있기만 하고 객체는 이제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 스스로 자신의 넓이를 계산해서 그 클래스 결과를 반환해야지 LSP를 침해할 여지가 없다고 듣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긴 게 이제 그럼 객체지향의 세계에서는 직사각형의 자식 클래스는 무조건 정사각형은 될 수가 없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이제 챗GPT랑 대화를 좀 해봤는데 그래도 살짝 풀리지가 않아서 약간 저는 이거는 이제 저희
스터디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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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 지금 디스코드 화면이 여기 화면은 안 보이시나요? 그 블로그 지금 띄웠는데. 블로그 안 보여요. 디스코드 아, 그래요? 보이고. 이거 연습해왔는데.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이 하세요. 연습을 제가 한 8시 반쯤에 친구랑 해서 잘 보이냐 이런 했는데, 당황스럽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서 기기를 딱 눌러야 되나요? 기기 전체 화면이? 네. 어, 저는 애플리케이션이랑 기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네, 탭이 2개밖에, 당황스럽네요. 저는, 그 어플리케이션 공유하실 때 누르시고 맨 위로 올리면은 전체 화면 공유 그 커서를 맨 위로 올리면 뜨거든요. 화면 공유 어플리케이션 공유를 해서 안 됐죠? 아, 저희 한 1분 정도 더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음, 당황스럽네요. 친구랑 진짜 연습했는데 잘 나온다길래, 됐다, 가라, 이랬는데, 여기서 안 되니까 또 당황스럽네요. 아, 보이시나요, 혹시? 보여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5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5장에서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객체 내부랑 외부를 구분을 해라. 구분해서 구현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 구분할 때 외부가 무엇이고 내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외부는 약간 제가 공부했을 때는 행동 관련된 것을 외부라고 생각을 들었고, 그 내부는 메소드처럼 이제 내부 그 객체 안에서 어떻게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지, 구현되는지 그런 걸 내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갑에 돈이, 돈이 들어있는 지갑에서 돈을 쓸 때 이제 객체의 내부랑 외부를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는 연습을 이제 LLM이랑 같이 했는데, 이때는 이제 내가 돈을 쓰는 거니까 돈 쓰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이 페이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든 게 이게 외부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제 이 페이어 안에 이 페이가 있는데, 이 페이라는 함수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이제 안으로 이제 어떻게 지불이 되는지에 대한 이 코드가 내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랑 외부를 구분 지우고, 이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행동을 통해서 이제 코드를 어떻게 협력 관계를 지어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내부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캡슐화가 되는 거고, 이 안에 이제 다양한 방법인데 그런 게 있겠구나라는 것을 자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올려주셨던 거 정사각형은 왜 직사각형이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그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흥미있게 봤는데, 일단 이것도 재미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코드를 한번 봤는데, 이 위와 같이 이렇게 코드를 구현을 하게 되면은 그 리스코프 치안 법칙에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위반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이 부분, 상속을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미나이가. 그 이유는 그 아까 명성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넓이가 가로 세로 정사각형에 의해서 그 가로랑 세로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설정했던 이 가로의 길이가 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코프 치안 법칙에 의해서 그 리스코프 치안 법칙을 위배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위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위와 같이 쉐이프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너비를 구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에 대한 쉐입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따로 구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상속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물어봤을 때 상속이 있으면 무조건 리스코프 치안 법칙에 대해서 위배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을 해주길래, 뭐가 문제였길래 상속이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수학적 정의에만 의존해가지고 스퀘어 그 직사각형을 상속하도록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상속을 하는 게 아니라 넓이를 계산한 공동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부분을 X로 구분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걸 보고 약간 그 포함 관계를 기준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코드를 짰는데, 직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정사각형이 있으니까 이 포함 관계를 통해서 직사각형을 상속시켜서 정사각형의 코드를 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을 가지고 인터페이스로 구분을 해서 코드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리스코프 치안 법칙을 준수하면서 코드를 짤 수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행동을 가지고 인터페이스로 구분을 해서 코드를 설계해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 예, 먼저, 예, 잘 보이십니까? 예. 먼저, 저는 이제 책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5장은 객체 자율성하고 이 핵심 요소인 책임과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객체 지향을 좀 잘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설계를 하면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요청하는지 작성을 해야 된다. 여기서 예시를 좀 들어줬는데, 이제 극장의 관객이 서극장의 문을 열고 티켓 판매원에게 건네라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입장하라는 그 메시지 하나만 보내게 되고, 그 입장하는 구체적인 과정, 방법, 문을 열어라, 아니면 티켓을 건네라, 이런 것 등은 이제 소극장이라는 객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다 별개의 이런 내용들로 메시지 별개로 다 구현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성의 중요성과 너무 많은 책임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에 대한 응집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코드 변경성, 이제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이제 메시지와 메서드와 관련돼서는 이제 객체끼리 협력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메시지는 이 객체가 무엇을 하는지 나타나게 돼 있고 자신의 방법에 따라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은 메서드이고 객체끼리 통신하는 거는 메시지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주도 설계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가 아니라 책임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 이제 책임 단위로 세세하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각자의 이 책임을 줌으로써 책임주도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시스템의 책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 분할을 하고 할당 그리고 설계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할 책임 협력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라보고 음지도가 높고 결합도가 낮은 유연한 설계 그러니까 이 코드들을 다른 걸로 대체해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임을 수행하는데 이제 유연성 있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써져 있었고요. 그리고 책임의 자율성과 협력의 품질이 이제 그 책에 보니까 5가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연성하게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자율적으로 협력의 설계 품질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를 좀 지켜줘야 된다. 라고 돼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래왔지만, 자바 코드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 챕터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고, 이번 5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데이터 중심의 설계와 올바른 책임 중심의 설계, 이 2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잘못된 데이터 중심의 설계는 이제 객체를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로 보고 모든 처리를 별도의 서비스의 클래스에서 하는 절차 지향적인 방식으로 구현을 한다. 그래서 이게 약간 대표적으로 그 영화에 대한 가격하고 할인 정책 뭐 이런 거를 했는데 만약에 잘못된 데이터 중심 설계를 하면은 주먹구구식으로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 요금, 할인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서 게터 이걸로 외부에 노출을 시키고 원래 내부랑 외부랑 잘 그 별개로 돼 있어서 이게 안에서 외부에서 내부가 보일 수 없게끔 구현해야 되는데 지금 다 보이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로직을 여기 이제 서비스에서 다 처리를 해가지고 몹이라는 객체에서 데이터 모두 꺼내오면은 if as 문으로 다 처리하고 직접 본인이 그 받아온 것을 if 문 통해서 다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좀 잘못된 방식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왜 문제가 됐냐? 자율성이 좀 부재가 되고 캡슐화가 위반이 되고 왜냐하면은 하나의 게터를 통해서 이걸 다 무비라는 그 내부 고직을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캡슐화에 위반이 되고 높은 결합도 때문에 이제 개별로 분리가 돼 있지 않아서 다시 이제 재사용하기가 힘들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책임주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메시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자신의 방법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서드의 방식으로 구현을 한다. 그래서 금액 할인 정책은 이거고 비율 할인 정책은 이거고 뭐 결제는 이거고 뭐 금액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객체에 따라서 그러니까 책임에 따라서 본인이 한 거, 본인이 할당된 책임에 대해서만 호출당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라는 거를 이제 응답할 수 있게끔 하라고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좋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제 디스카운트 폴리시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은 걔네들이 알아서 처리해서 보내주겠죠. 그리고 나서 스크리닝 이 협력하는 객체에 따라서 이제 예매를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은 다른 애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영화 요금을 계산하는 애들을 이제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메시지 통해서 통신하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고 이거를 통해서 개선된 건 이제 전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책임을 분산을 시킬 수 있고 이제 메시지와 다양성이 보장되고 유연한 설계와 이제 낮은 결합도가 그냥 정반대되는 내용인데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좋다. 표로 나타내어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5장은 자율적인 객체 만들고 책임 할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였고 6장은 이제 역할 타입 클래스 역할 책임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조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 역할 책임 협력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 음, 여기 영화라는 거에서 이제 역할 맡은 게 각각 다르다. 그래서 객체 지향의 설계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대하는 역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다.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타입. 이게 결국에 프로그래밍적 관점에서는 역할이라고도 보는데 이 역할을 이제 타입의 핵심. 그러니까 얘가 뭘 하느냐. 그래서 외부에서 제공하는 메시지의 집합으로 볼 수 있고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타입에 속하는 객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 처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그 메시지가 왔어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이었고 이제 객체 타입에 따라 결정한 건 객체가 어떤 데이터를 가졌냐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책임을 수행하냐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돼 있었고 이거에 따라서 클래스하고 타입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됐는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의하는 거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책에서는 타입을 우선시하고 클래스는 그 다음에 생각해라 라고 돼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먼저 정의하라고 돼 있었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변경에 유리한 설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랬었습니다. 유스 케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이 이제 유스 케이스 왜 작성하냐는 공통의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목표를 통해 이제 강하게 연관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드는 것인데 이 5가지를 이제 설정함으로써 이제 5가지를 지켜서 유스 케이스를 짜야 된다라고 돼 있었고요. 이번에도 자바로 보자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역할과 타입을 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해야 된다. 뭐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할인하는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에는 이런 메시지 시그니처로 인터페이스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이제 이런 2가지의 구현 클래스를 통해서 각각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연한 설계가 타입을 통해서 하면은 유연한 설계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예, 그 타입만 알고 있으면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6장을 보면은 이제 객체 지향이 개별의 각 객체의 구조나 상태가 아니라 협력 속에서 각 객체가 수행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타입,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클래스는 단지 이 타입을 구현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적으로 훌륭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역할과 타입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가 먼저인 거를 하기보다는 협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6장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LSP, 리스코프 취향 원칙의 이야기를 한번 써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분들이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거는 이제 개념하고 이런 거는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이 수학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면은 비사각형 범주 내에 이제 가로, 세로 길이가 같으면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객체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없다. 이게 LSP를 위반하는 경우다. 왜냐면은 이제 그 부모와 자식 클래스가 정의해야 되는데, 이 그 상속받아서 이거를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 정의로 봤을 때는 틀리니까 LSP를 위반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LSP가 위반이냐라고 보면은 직사각형의 정의하고 정사각형의 정의가 각자 행동 규약이 다른데 이제 직사각형의 코드 범주 내에서 정사각형 코드가 작동을 할 수 없고 직사각형은 너비와 높이가 모두 달라야 된다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 코드에서는 너비와 높이가 같아야 된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성립할 수 없는 구조여서 LSP 위반이 된다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별개의 클래스로 예, 둠으로써 이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따로따로 두는 방식과 아니면은 공통 인터페이스를 두어서 이제 쉐이프라는 도형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거기서 넓이를 구하는 거 공통 기능 정의한 다음에 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모두 이 하나의 쉐이프 인터페이스에서 구현을 하도록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성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 보수 확장성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코프 시험 원칙은 자식 클래스는 이제 부모 클래스의 역할을 모두 완벽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맺은 규약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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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시작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미 그 책을 읽고 나서 좀 느낀 게 이 인터페이스가 동일하기만 한다면 어떤 대상과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제가 이번 주 회사에서 좀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객체지향적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약간 조금 어느 정도 공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회사 코드를 그대로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조금 많이 수정을 했고, 그리고 코드도 많이 좀 간략화를 시켰으니까 아마 조금 보시는데 조금, 네,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회사에는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이, 그러니까 판매하는 상품들을 저장하는 테이블이 일단 있거든요.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이. 근데 그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에 소스 타입으로 뭐 북이나 펜이나 노트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타입에다가 담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북이나 펜이나 노트가 이제 상품으로 판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소스 아이디가 있죠. 이 소스 아이디가 뭐냐고 하면은 이 소스 타입이 이 북이랑 펜이랑 노트가 또 테이블이 또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스 타입이 북이다. 그리고 소스 아이디가 B다, 뭐 B1이다 라고 하면은 북 테이블로 들어가서 그 소스 아이디를 조회를 해서 해당 정보들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거와 별개로 또 이 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또 테이블도 존재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펜이나 노트나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시각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서 소스 타입에 맞게 그 해당 테이블에서 이 소스 아이디로 조회를 하는 경우인 거죠. 이랬을 때에 제가 맡았던 업무가, 맡았던 업무는 아니지만 그냥 그냥 다 바꾸긴 한 거거든요. 그냥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뭐 상품에 대한 그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지고 해당 상품에 대해서 썸네일 아이디를 조회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엔 어떻게 했었냐면은 네, 일단 프로덕트는 일단 간략하게만 만들었고요. 프로덕트라는 엔티티가 존재를 하고 네, 프로덕트라는 엔티티가 존재하고 뭐 그리고 북 그리고 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좀 전에 여기서 말했던 것들을 코드로 그냥 작성을 했을 뿐인 거고요. 이것을 제가 만약 코드로 처음에 작성을 하게 된다면은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지고 처음에 프로덕트를 조회를 해 와요. 프로덕트를 조회를 한 다음에 프로덕트 타입에 맞게 프로덕트 타입이 뭐 북이면은 북 어태치먼트라는 엔티티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조회를 하고 펜이라고 하면은 펜이라는 어태치먼트를 또 가지고 와서 거기서 조회를 해가지고 썸네일을 원래 넘겨주는 코드였는데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프로덕트 타입이 추가될 때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지금 find one by라는 이러한 메소드가 지금 공통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 인터페이스로 해서 슈퍼 타입으로 묶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슈퍼 타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상속을 해가지고 그 소스 아이디가 북 아이디 네, 아무튼 상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정의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네, 가지고 와가지고 어 사실 이거 조금 제가 좀 급조하긴 했지만 어태치먼트라는 팩토리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매핑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북이라는 이걸 보시면은 뭐 북이라는 소스 타입이 들어오면은 북 어태치먼트를 리턴하게 되고 아니면은 펜이라는 소스 타입이 들어오면 펜 어태치먼트를 리턴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어태치먼트 팩토리를 정의를 해주고요. 이것을 가지고 오면은 이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 아이디까지 갖고 오는 건 똑같은데 프로덕트를 조회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어태치먼트 팩토리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소스 타입을 넣어주면은 그냥 뭐 얘가 뭐 펜 어태치먼트 엔티티든 뭐 북 어태치먼트 엔티티든 뭐 노트 어태치먼트 엔티티든 상관없이 그냥 나오게 될 거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것을 find one by로 그 공통 메서드로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썸네일 주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단순히 프로덕트 아이디야 딱 하나를 가지고 썸네일을 갖고 오고 싶었을 뿐인데 처음에 뭐 프로덕트를 가지고 와서 그 프로덕트의 타입까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 프로덕트의 테이블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타입에 대한 테이블까지 들어간 다음에 또 썸네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모든 역할이 여기에 몰려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단순히 프로덕트 아이디만 넘겨주면은 이제 그 상품의 종류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썸네일 아이디만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일단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오게 될 건데 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제가 느낀 게 이제 이 find one by라는 인터페이스가 동일하다고만 하면은 뭐 이 어태치먼트가 어떤 거든 상관없이 그냥 어떤 대상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이번 주에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장점이 있고 이렇게 제가 여기에서 제일 좋았던 게 일단 코드가 너무 길어지지 않아 가지고 제가 좀 추적하는 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코드가 좀 거대해지지 않아서 거기서 엄청난 이점이 있었다. 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작성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제가 네 그래 가지고 조금 이번에도 그냥 설명으로만 아까 발표로만 일단 한다고 하긴 했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이번 시간에는 5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객체 지향의 원리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책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 해왔던 말이 객체 지향적으로 설계를 하려면은 행동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장을 읽으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현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예제를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안 좋은 예시이고 이게 좋은 예시입니다. 먼저 그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객체가 하나 있는데 이 객체를 사용해서 어떤 알림을 보내는 책임을 부여를 했을 때 여기 메인 함수의 호출부에서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 sen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이메일과 SMS라는 타입까지 외부에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노티피케이션 객체는 그 분기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 타입을 판단을 하고 그 타입에 대해서 그 타입에 해당하는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짜면은 진짜 노티피케이션 객체가 그 알림을 전송한다는 행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만약에 그 이메일, SMS 말고 다른 방식의 그 전송 방식이 생길 경우에 이 객체 내부의 로직을 모두 수정을 해야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외부에서 그 행동을 그 책임을 너무 구체적으로 지어주기 때문에 객체의 자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치려면 노티피케이션 객체는 그냥 알림을 보내라는 책임 한 가지만 지게 되고 그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 다양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많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용성을 이용해서 그 샌더라는 그 외부 인터페이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제 여기에 책임을 맡기게 하면은 객체의 자율성도 올라가고 유지 보수도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객체가 알림을 보내긴 보내는데 그냥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만 이렇게 외부에서는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는 노티피케이션 객체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샌더라는 그 객체 타입이 뭔지는 외부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객체는 그냥 그 타입에 따라서
얘를 호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샌더 객체를 호출하게 되면은 구현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르게 호출이 되면서 이제 객체의 책임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는 이런 식으로 객체가 자율적이려면 또 하나 만족이 돼야 되는 게 메시지를 믿어라라는 말인데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예제를 보니까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오더라는 그 주문을 하는 객체가 있고 그 오더에 아이템을 그 3,000이랑 5,000이라는 그 가격을 가진 아이템을 둘 다 추가를 해서 그 리스트에 그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 있는 모든 프라이스들을 꺼내서 토탈 프라이스를 계산을 하는 로직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그 오더 객체에서 get 아이템 프라이스로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합계를 계산하는 부분이 외부에 정의가 되어 있게 되면은 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객체 지향적으로 설계를 하는 이유는 그 객체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분명히 수행하기 위해서인데 그 책임을 지금 객체 외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서 객체 지향적인 설계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데이터를 객체 내부에 시키고 캡슐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제는 잘못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와 그 행위,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응집시켜 놓는 이런 식의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요. 결국에는 이제 객체 지향적으로 설계를 하는 이유가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유지 보수랑 확정성을 가지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객체가 자율성을 가져야 되고 객체가 자율성을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그 행동을 기준으로 먼저 전체적인 설계도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객체가 필요한지 그 떠올린 후에 그에 맞는 데이터를 필드로 가지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를 알았고요. 그래야 분명한 책임을 갖는 객체들이 각각 본인이 맡은 책임에만 충실해지고 본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은 이런 식으로 다른 객체한테 이런 식으로 맡김으로써 어,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잘 보이시죠? 네, 이번에 챕터 5보다는 챕터 6이 조금 더 저는 감명 깊은 그런 문장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 주로 자주 변경되는 기능보다는 안정적인 구조를 따라서 역할, 책임, 협력을 구성하라. 약간 그 구조와 약간 불안정한 기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눴던 게 아마 제가 6장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유스 케이스에 대한 내용도 6장에서 나왔었죠. 유스 케이스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사용자의 목표와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 집합이다라는 말이, 즉 우리는 그냥 단순히 1 유스 케이스, 1 기능으로 생각해 왔었지만 사실은 유스 케이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집합의 개념이라는 거라서, 그러면 기능들 간의 이제 관계도 같은 것도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 여러 개의 기능들을 하나의 유스 케이스 안으로 묶어 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약간 일종의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딱 한 문장으로 5 장 6 장을 정리하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안정적인 구조 위에 올라간 불안정한 유스 케이스"라는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게, 이제 저는 카이스트 정글 출신이니까 그 핀토스 하기 전에 저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크래프톤 정글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교수님께서 "소프트웨어 설계 역사는 메커니즘과 정책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메커니즘은 구조고요. 정책은 기능이에요. 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자꾸 '메커니즘은 구조고 정책은 유스 케이스다.'라는 생각이 계속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내가 핀토스 때 뭘 했지?'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때 이제 메모리 관련 프로젝트가 있었죠. 이제 가상 메모리로 페이지를 수합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거는 정책이고, 수합을 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거는 구조,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C로 작성을 하긴 했지만 C로 절차적인 언어인 C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합하는 방식을 FIFO, 뭐 LRU,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성적이 높은 방식을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컴퓨터 아니 뭐야 OS 프로젝트 때 아마 그 이것저것 하면서 점수를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선택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것들이 C 언어에서도 객체 지향 패러다임을 지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게으르게 뒤늦게 그런 구현 정책을 매핑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심지어 자바 같은 언어가 아니라 우리 그냥 순수 C로 작성을 했었었죠. 그걸 어떻게 했었느냐? 우리가 함수 포인터라는 걸 좀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함수 포인터가 그냥 포인터가 어떤 값을 가리키는 주소 값이잖아요. 그냥 그 주소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함수의 첫 번째, 뭐라 부르지? 함수의 함수의 위치? 코드 첫 번째 줄이 의 위치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함수 포인터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거를 아슬아슬하게 막 가지고 오면서 어 런타임에 코드를 매핑했었던 거를 저는 기억을 해요. 이 방식이 지금으로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 넘어와서 함수 포인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한 게 지금의 객체 지향이 아닐까라고 지금 어 저는 생각을 했고요. 요거랑 비슷한 내용은 그 누구지? 책 플린 아키텍처라는 책에서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접목을 시켰다는 거는 미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절차 지향 언어의 자율성에서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게 객체 지향 언어고요. 뭐 여기서 살짝 엇나가자면은 함수 지향 언어 있죠. 뭐 하스켈이라든가 오케물 아니면은 스칼라 같은 언어들은 이제 절차 지향 언어에서 변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점점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못하는 방향으로 막아내는 방향으로 점점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전을 했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좀 기억이 났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C 언어로도 자바 같은 이제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지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객체 지향이라는
틀, 프레임워크와 철학, 그리고 뛰어난 컴파일러에 의존을 해 가지고 안전한 코드를 짤 수 있게 된 걸로 저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바 같은 경우는 함수 포인터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신에 컴파일러 단에서 자동으로 업캐스팅 되고 자동으로 코드가 매핑이 되는 그 약간 안전 장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전반적으로 요 안정적인 구조 위에 불안정한 유스 케이스를 올릴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일단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리스코프 치안 원칙을 공부를 했는데 야 이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파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아는 데까지만 정리를 하겠지만 이거를 위해서 쪼끔 글씨 크기가 좀 어떤지 모르겠네. 이거 읽히나요? 글씨가 파래 가지고 만약 타입 S가 T 서브 타입일 경우 라는 주저리 같은 내용이 위키피디아에 있어요. 물론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하위 타입은 상위 타입의 어떤 객체로도 교체가 가능하 해야 한다라는 말이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너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더 읽어 봤더니 매개 변수 인자 타입으로는 반공변, 리턴 타입으로는 공변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와 가지고 반공변과 공변까지 조사를 했어요. 반공변은 네. 반공변은 타입이 하위 타입이 하위 타입 S가 상위 타입 T보다 구체적이기 때문에 S 입장에서는 T가 공변이에요. 우리가 그 UML에서 그 속이 비어 있는 삼각형을 사용해 가지고 상속 관계를 표현하잖아요. 그 상속 관계 화살표랑 같은 방향이면은 공변이고 반대 방향이면 반공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입 반공변은 타입 T가 타입 S 그러니까 상위 타입 입장에서 하위 타입은 '얘가 쪼끔 더 구체적이네.' 하면 반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변 타입은 일반적인 제네릭한 타입으로 가는 게 공변이고 반공변은 구체적인 쪼끔 더 어 스페시픽한 타입으로 가는 방향성을 반공변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일단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리턴 타입으로는 공변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리턴 타입은 공변이니깐 같은 방향이죠. 좀 더 제너럴해야 되죠. 매개변 아니 리턴 이제 하위 타입 S가 리스코프 치안 원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T보다 T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했을 때보다 리턴 타입이 더 제너럴해야 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잠깐만. 잠깐만 이게 맞나? 네. 왜 근데 적혀 있는 건 왜 반대로 되어 있지? 왜 구체적이지? 잠깐만. 왜 써 놓고 왜 잠깐만요. 어 왜 써 놓고 반대로 되어 있지? 어 잠깐만요. 어 나 상속 방향이 클래스와 리턴 타입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하위 타입은 아아아.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T가 제너럴하고 S가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같다라는 의미는 T 어 화살표 방향이 같다라는 얘기는 이제 베이스 타입의 리턴 타입이 쪼끔 더 어 죄송해요. 베이스 타입이 쪼끔 더 구체적이듯이 베이스 타입의 리턴 타입 또한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맞아요. 네. 그래서 클래스 A가 상위 타입이고 클래스 B가 하위 타입일 때 클래스 B가 우리가 구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아래에 있는 리턴 메서드 어떤 메서드 오버라이딩한 메서드의 리턴 타입 T 프라임이 T에 비해서 구체적이다라는 의미죠. 이 구체적이다, 일반적이다라는 내용은 쪼금 이따가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다른
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해 보고 두 번째, 다시 매개 변수 인자 타입으로는 반공변을 만족해야 한다. 그럼 공변이 반대니까 반대로 화살표가 반대로 꺾여 있죠. 구체적인 타입이 오버라이드한 메서드의 매개 변수 인자는 더 일반적인 타입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이게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요 반공변이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일단 네, 공변과 반공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한 게 너무 쪼달리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공변, 반공변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서치를 해보니까 그 제너릭 우리 타입 보면은 이제 어레이하고 꺽쇠하고 타입 T 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긴 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이 위키피디아의 내용으로 돌아오자면은 이 버틀란트 메이어 아저씨가 그 누구냐 요 어 리스코프랑 비슷하게 이제 디자인 바이 컨트랙트, 그러니까 계약에 의한 설계라는 개념을 비슷한 시기에 서로 독립적인 논문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디자인 바이 컨트랙트, 계약에 의한 설계가 조금 더 와닿는 걸로 보이니까 이거 위주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 우리가 리스코프 치환 원칙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자면은 결국 하위 타입은 상위 타입에 얼마든지 치환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메서드 파라미터 인자는 어때야 되고 리턴 타입은 어때야 되고 기타 등등등 있었잖아요. 사실 그 내용이 나오게 된 계기가 여기에서 설명이 조금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1번, 이거는 그냥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서비스 제공자는 제품이나 의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고객이 금액 또는 혜택을 지불한 대가를 기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에 가 가지고 돈을 내면은 물건을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고객 입장은 내가 3,000원을 냈어. 나는 의무를 다졌어.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편의점은 그러면은 너가 3,000원을 줬으니까 그에 마땅한 뭐 예를 들어 뭐 햄버거를 줄 수 있어. 이런 서로 간에 이제 계약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죠. 고객은 아까 말했던 금액을 지불해야 되고 서비스 제공자가 의무 또는 제품을 제공할 것을 기대해야 되고, 동시에 양 당사자는 모든 계약 모든 상호작용에 해당 적용되는 법률 규정과 같은 전체적인 의무를 충족을 해야 한다라는 약간 일반적인 내용의 계약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는데, 이제 그거를 다시 객체지향 언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메서드를 호출할 때 사전 조건, 프리컨디션이 참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빵인데 물건을 구매를 요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어 자기가 져야 되는 의무인 거죠. 반대로 서비스는 메서드가 메서드가 진행 중일 때는 참이 아니어도 된대요. 어쨌든 메서드가 끝나고 이제 리턴을 반환을 하거나 자기 상태가 사후 조건, 포스트 컨디션이 참임을 보장을 해야 한대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뭐 재고가 없는데 물건을 준다든가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요 불변식이 조금 까다로운데 그냥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하라는 느낌으로 저는 일단 이해했어요. 상호작용 전, 후.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랙을 시작을 하고 이제 메서드가 끝날 때 이 안쪽을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을 불변식, 인바리언트를 만족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다시 요 반공변과 공변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해 봤어요. 이렇게 되니까 쪼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어 더 일반적일수록 조건이 약화가 되는 거 맞죠? 더 구체적일수록 조건이 강화되는 거 맞죠? 왜냐면은 구체적일수록 익스텐드니깐 어
구체적일수록 익스텐드니까 뭔가 넣어야 될 프로퍼티도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일반적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오브젝트 타입이면은 오케이다 라는 느낌이니까 조건이 일반적일수록 약화되고 구체적일수록 강화된다라는 느낌으로 다시 요 매개 변수 타입은 반공변을 만족해야 되고 리턴 타입은 공변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를 다시 돌아와서 이해해 보면은 매개 변수 타입이 반공변을 만족해야 한다는 말은 일반적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라미터는 사전 조건이 약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말은 즉슨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위 타입이 요구하는 의무 사항보다 더 약한 의무를 줘도 된다라고 일단 이해를 했어요. 반대로 리턴 타입은 그 공변을 만족을 시켜야 한다고 했으니까 더 구체적이어야 하죠. 구체적이어야 하니까 어 사용자가 나는 오브젝트 타입을 원하는데 스트링 타입을 가져다 줘도 오케이다 라는 느낌인 거죠. 나는 오브젝트 타입인데 뭐 프로덕트 타입을 보내줘도 오케이.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서브 타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편해요. 왜냐면은 클라이언트는 사전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사전 조건이 약화가 되니까 그러면 난 좀 더 편하네.가 되는 거고, 어 서비스 입장에서는 서브 타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후 조건이 강화가 됐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의무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지키면은 리스크 오프 치안 원칙을 지킬 수 있다까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 조건이 약화가 되면 덜 까다롭고 사후 조건이 강화되니까 더 많이 약속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리스코프 치환 원칙을 지키느니 마느니에 대한 사례를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잘 대답해 줬어요. 바운디드 스택은 일단 계속 탑 위치에 있는 그 탑 변수를 계속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어 계속 값을 엘리먼트를 계속 추가하고 팝할 수가 있는 자료 구조잖아요. 근데 바운디드 스택이라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바운디드 스택은 뭐냐? 이제 캡이라는 이제 최대치를 이제 막아버린 거죠. 이렇게 될 경우 바운디드 스택을 치환할 수 있느냐? 아니래요. 왜냐면은 푸시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클라이언트는 아이템이 그냥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을 어 기대하고 푸시 요청을 계속 보내는데, 이 푸시 요청을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 갑자기 요 캡에 막혀 가지고 사전 조건이 강화가 돼 버렸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100 개까지밖에 못 넣는다라고 바운디드 스택이 고려가 된다면은 100개 이상부터는 갑자기 못 넣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운디드 스택은 스택의 서브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건을 강화해 버리는 실수를 범한 나머지 리스크 오프 취향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다른 타입으로 바꾸거나 트라이 푸시 같은 새 계약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푸시라는 것 자체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어 이런 식으로 분리를 책임 또는 계약을 분리를 시킨다라는 제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사전 조건이 강화가 되면은 LSP 위반이다. 반대로 이거는 리턴 타입 공변을 보장해 주는 사례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애니멀 클래스는 그냥 단순히 스트링을 반환하는 스픽이라는 메서드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그가 애니멀이 하위 타입이죠. 그런데 스픽을 리턴 타입으로 우프라는 문자열 리터럴 타입스크립트에는 문자열 리터럴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자체를 타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프 에스 컨스트 하게 되면은 그냥 우프라는 스트링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우프라는 이름이 스트링 타입이 리턴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프는 여기 보면 보이시다시피 우프는 스트링의 하위 타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도그는 스픽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를 할 때 리턴 타입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어요. 구체화시키면은 공변에 어 구체화시켰다는 것은 곧 위에서 뭐라고 했지? 사후 조건을 강화시켰다는 얘기죠. 서브 타입은 사후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 오프 취향 원칙을 보장하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나 우프라는 어 리턴 타입이 결국은 스트링의 일종이니까 결국 스트링으로 바꿔 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 그냥 마음 놓고 도구 타입을 애니멀 대신 치환해서 써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렉탱글과 스퀘어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전 조건도 사후 조건도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불변식을 위반한 사례더라고요. 아, 사후 조건도 위반하긴 했구나. 여튼 스퀘어라는 녀석이 이제 위스랑 하이트를 이제 셋을 하게 되었을 때 그냥 단순히 스퀘어 입장에서는 위스를 바꾸면은 하이트도 같이 바꾸고 하이트를 바꾸면은 위스도 같이 바꾸니까 뭐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셋 위스랑 셋 하이트를 호출하고 난 이후에 뭐라 부를까? 호출하고 난 이후에 불변식이 깨져버렸죠. 왜냐면은 이걸 하고 나서 클라이언트는 get width랑 get height 요청을 보낼 텐데 get width랑 get height가 사용자가 원하는 숫자가 아닐 거죠. 원하는 숫자가 아닐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메소드가 호출하고 난 이후에도 불변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챗GPT가 설명하기로는 상위 타입 메서드의 사후 조건을 약화시킨다라고도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변은 어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스퀘어라는 타입 입장에서는 규칙을 어긴 거죠. 계약을 위반한 거죠. 나는 위스면은 위스만, 하이트면 하이트만 바꿔야 되는데 위스 바꾸니까 아이씨 나도 몰라 그냥 나 하이트도 그냥 같이 바꿀래 해 버린 거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사후 조건을 완화를 시켜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다라고 합니다. 여튼 그래서 리스크 오프 치아노 원칙은 이렇게 어 사실 렉탱글과 스퀘어 사례 그리고 위에 있는 스택과 바운디드 스택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건 컴파일러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컴파일러가 잡아낼 수 없는 이유는 이거는 타입의 호환성을 검증하는 어 규칙이 아니라 논리적인 호환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컴파일러 단에서 잡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것은 과연 리스크 오프 취향 원칙을 만족하는가?'라고 스스로 자문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서브 타입의 호환 여부는 계약에 의한 설계 관점으로 매번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를 보내줘라. 체크리스트를 이제 어 짤막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4 가지를 주더라고요. 서브 타입 메소드가 더 많은 입력을 수용하는가? 그 말은즉슨 서브 타입이 프리 컨디션이 더 약화가 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옵션 객체를 이제 메소드에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옵션 객체의 프로퍼티 수가 많아져도 오케이다. 서브 타입 메소드는 어 프리 컨디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다. 왜냐면은 옵션 객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맞나? 옵션 객체의 프로퍼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클라이언트가 져야 하는 책임이 많아지죠. 그럼 그 반대겠네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져야 하는 책임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브 타입 메소드가 더 많은 입력을 수용하는가가 오케이라면은 리스크 오브 취향 원칙이 틀리는 거네요. 뭐야 잠깐만. 아니구나.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서브 타입 메소드가 더 많은 입력을 수용하는가 라는 말 자체가 더
제너럴한 입력을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이었고 이것이 true면은 리스크 오프 취향 원칙을 일단 만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그다음으로 서브타입 메서드가 더 강한 결과를 보장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제 우프 타입이죠. 포스트 컨디션을 강화하는가? 혹시 이제 포스트 컨디션이 갑자기 좁아져 버리면은 계약 위반이니까. 서브 타입 불변식이 상위 타입의 합리적인 사용을 가로막지는 않는가? 불변식이 깨져버리는 상황을 막지는 않는가? 그리고 세터의 의미가 상위 타입의 계약과 정합적인가? 이거는 아마 셋 위스랑 셋 하이트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총 4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줬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한 리스크 오브 치안 원칙은 여기까지이긴 한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요 하다 보니까 리스크 오브 치안 원칙을 정말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일단 이해는 한 것 같아요. 일단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네. 그쵸. 아. 네, 맞네요. 생각해 보니까 맥의 변수 개수가 많으면은 결국 기존의 상위 타입 메서드의 맥의 변수는 무조건 갖고 있다는 의미니까 그런 의미겠네요. 네네. 이제 좀 더 이해가 확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오. 좋습니다. 네. 네.